신문이야기 도시코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유진입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겨울비 때문에 조금 쌀쌀한 느낌도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일면에 보도하고 있는데 지난달 건국대 집단 폐렴 사태의 원인을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원인이었을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건대 집단 폐렴 사태로 본 감염병 무방비 대학 실험실, 알고 봤더니 실험실에서 사료로 썼던 곰팡이가 배관을 타고 이 건국대 집단 폐렴을 퍼뜨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 건국대에서 처음 발생한 집단 폐렴 사태 원인 조사 중이었고 미궁에 빠질 뻔했었는데 방역 당국은 당시 실험실 안에 있었던 썩은 동물 사료에서 발생한 곰팡이균을 발병 원인으로 현재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험실 감염병 안전지대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정치면인데요. 유승민 의원의 부친상 빈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조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조화를 안 보낸 까닭은 무엇인지 잠시 후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다른 의원들의 조화는 줄줄이 도착을 했다는데요.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70초 꼭 잡은 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서로 뭐라고 불렀냐면요.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쉐셩인가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대만의 마인주 총통, 중국과 대만의 정상이 66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모저모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인데요. 박원순, 강용석 고소, 1억 원 손배소. 강용석 변호사가 하도 고소를 많이 해서 강용석 변호사 고소한 건가 순간 착각을 했지만 아닙니다. 이번엔 박원순 시장이 자신 고소한 강용석 변호사를 1억 100원 고소했다는데 1억은 뭐고 1억 100원은 뭔지 잠시 후 그 사연 설명해 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행자부 장관 정종섭 장관, 지난 건배사 때 새누리당의 총선 필승을 외쳤다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총선 필승 건배사 2달여 만에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정종섭 장관이 행자부 장관을 돌연 그만두고 이 총선 출마를 시사했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걸까요? 더불어 박 대통령의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 뛰어든 사람들은 누구누구 있을지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검찰이 아들에 이어서 이번엔 내연녀도 검거를 했습니다. 그럼 조이파의 사망의 미스터리가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요? 아울러 조이파이 씨의 내연녀로 알려진 사람들 과연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내연녀들에게 이 조이파는 무엇을 맡겼는지, 너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라 라면서 무언가를 맡겼다는데 그 내용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피니언의 박용석 만평입니다. 떡밥 뿌려놓고 필승이라고 외치면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이 총선 바다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렸습니다. 정종섭 장관, 당시만 해도 총선 나갈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발언을 뒤집는 그런 모양새네요. 네, 오늘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다양한 주제들 준비해놨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66년 만에 중국과 대만의 양 정상이 나란히 앉아서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은 바로 양안 정상회담의 이모저모 소식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쉐셩. 서로를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나는 너를 존중한다. 이런 의미겠죠. 쉐셩. 1949년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간 이후 무려 66년 만에 양국의 정상이 만난 셈인데, 동아일보 논설위원인 정성희 위원님, 66년 만에 대등이 양 국가 지도자가 만난 거, 이번이 정말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어허.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
양 정상이 시진핑 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이 만난 곳은 양국가가 아니고 싱가포르입니다. 예.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양 조성이 정말 계급장 떼고 편안하게 만났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서로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석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 두 사람이 만난 곳은 배경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원 차이나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중국과 대만은 1992년에 하나의 중국이다. 그렇지만 그 하나의 중국에 대한 내용은 각자가 알아서 해석한다고 그래서 1992년에 1992년 컨센서스라는 것에서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재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하면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고 절대로 독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만과 중국을 양안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중국이지만 국가 이름은 그리고 국가 체제는 서로 존중을 한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던 자리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양안 정상회담에 5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양안 정상회담의 5대 포인트.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분이 마잉주 대만 총통, 그리고 빨간 넥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그 뒤에는 황금색 백이 펼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마잉주 총통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악수를 70여 초 동안 악수하고 있었답니다. 보통 우리가 악수할 때 3초? 5초? 뭐 아무리 반가워도 10초를 넘기지 않는데 70여 초를 둘이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의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함. 안녕하세요, 전 의원. 네. 악수를 해보세요. 이러고 70초 동안 계속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민망하죠, 뭐. 정확히 81초를 했답니다. 81초. 한번 해보고 있을까요? 81초 동안. 81초 하려면 참 손이 아프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건 전 세계 중화권 매체 600여 명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 중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1940, 이제 놓고 이야기를 하죠. 80초 됐어요. 81초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1945년에 예. 마오쩌둥 모태통과 그 당시 장개석이 만났을 때 이후에 처음입니다. 예. 충칭에서 이제 일본과 전쟁을 마무리 짓는 만난 이후에 처음인데 사실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선생이라 부르냐? 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총통이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둘이 만난다면 마오잉 총통, 시진핑 주석을 불렀는데 중국은 대만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책을 서로 뺀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장 일반적 호칭이 선생이기 때문에 선생이다. 선생이 붙인 거고 이제 국제 정치학적인 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1분 30초의 악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째, 일단은 우리 마잉주 총통이 손을 놓기가 싫었을 겁니다. 급한 건 마잉주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마잉주 총통이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나요. 내년 1월에 대만 총통 선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진당, 이제 우리 시험은 야당, 이제 야당의 현재 후보가 압도적으로 현재 국민당 후보를 이기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당은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스캔들을 만리했어요. 예. 부패 스캔들을 만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기가 굉장히 없다 보니까 야당의 정권에 넘어갈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이 국민당 일병구하기에 나선 겁니다. 국민당 일병구하기에 나섰다. 자, 왜 그러냐면요. 절실했군요. 민진당은 대만 통일을 주장한 정당입니다. 중국에 떨어져 나와서 대만이 단독으로 국가 수립해서 대만 독립국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 민진당의 당론입니다. 근데 국민당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중국의 일부이다라는. 근데 국민당이 중국의 일부는 국민당은 우리가 중국을 통일하겠다는 그런 뜻의 일부이죠. 어찌됐든 민진당의 정권 재탈환을 중국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잉주 총통을 불러다가 아마 길을 좀 살려주는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한 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1초 동안의 악수에는 이런 복잡한 의미가 담겼다는 것. 그렇다면 다음 포인트는 무엇일지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앞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시진핑은 공산당의 상징색인 붉은색 타이를, 그리고 마잉주는 국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왔다는 점. 바로 세 번째 포인트로 이어지는데요. 3대 포인트는 그 밑에 있습니다. 자, 방금 안녕한 전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시선생, 마선생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세 번째 포인트. 네 번째 포인트는요. 만찬 비용을 더치페이를 했다는데 정성희 위원님, 이거 언뜻 드는 생각은 아니 뭐
대만이든 중국이든 한 사람이 쏘지 뭐 그거를 꼭 반반 정확히 더치페이를 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아니라면서요. 그만큼 서로의 어떤 감정에 민감한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중국이 냈다고 하면은 도대체 그 아까 말한 하나의 중국에서 우리가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돈을 내는 그런 대상이냐 이런 국민 감정이 있는 거고 네. 마찬가지로도 중국 측에서도 대만이 돈 내는 걸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치페이를 했을 때 대만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동등한데 우리가 왜 이거 뭐 얼마 하지도 않은 거 얻어먹어? 약간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이죠. 예. 그래서 반반 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회담장에는 국기와 국호도 예.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하지만 넥타이로 상징되는 상징색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다음에 나중에 끝난 다음에 공동 기자회견도 없고 당연히 합의문도 없었습니다. 예. 모든 국가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이 아까 말한 만찬 더치페이라는 이런 속사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만찬장에는 당연히 술이 올라왔을 법한데 어떤 술이 올라왔을지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만찬 술은 옆에 조그맣게 있듯이 찐먼 고량주와 맛주라오주는 잘 모르겠고요. 이 찐먼 고량주에는 또 복잡한 사연이 얽혔다는데 고량주 전문 기자 안녕하세요. 찐먼 고량주 이거 뭐 특별합니까? 네, 진문도 하면 뭐 국내에서 아실 겁니다. 1958년도에 그러니까 대만이 이제 중국 국민당이 대만을 도망간 이후에 예. 양안간이 굉장히 긴장이 오고 갔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진문도는 우리식으로 하면 연평도가 북한 황해도 해저에 가깝듯이 중국 대륙에 바로 붙어 있는 섬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에서 수십만 발의 포격을 했습니다. 예. 진문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진문도를 손에 넣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진문도가 그랬다 보니까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는 굉장히 긴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러 진문도의 고량주를 가져온 것은 화해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런 과거의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던 곳이지만 이제는 화해를 하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이유로 하면은 중국은 대륙이 크다 보니까 뭐 8대 명, 10대 명주였으면 대만은 진문 고량주가 제일 유일한 고량주입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있죠. 57도 굉장히 독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국내에서도 진문 고량주는 많이 먹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만 마잉주 총통을 만나보셨다면서요? 예,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회 대표단 제 혼자 국회 대표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대만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정부 사절단이 없어요. 예. 대만 국경 수립이 있는데 국회의원도 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들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서 찐먼 고량주 좀 먹었습니까? 먹었는데 이제 그때 그 마잉주 총통을 만나는데 그 당시에 마잉주 총통이 상당히 인기 있던 시절입니다. 예. 굉장히 미남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굉장히 미남이고 호감이죠. 뭐 예.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대만인들이 생각 전형적인 엘리트고 그래서 아주 인기리에 우리처럼 서울시장격인 타이베이 시장을 거치면서 아주 승승장구해서 대만 총통이 올라왔는데 지금 인기가 최바닥입니다.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번 정상회담은 대만 중국인들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겁니다. 예. 자, 찐먼 고량주에 얽혔던 사연까지 이 중국과 대만의 양안 정상회담엔 모든 부분이 다 의미가 담겨 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첫 소식으로 다뤄봤고요. 두 번째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국내 정치 이슈입니다. 어떤 소식일지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유승민 의원의 부친상이 주말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자들과 또 이 부친상 빈소를 찾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주목했던 점은요. 여러 유명 인사들의 조화가 도착했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의 조화는 없지? 라는 점이었는데 임윤선 변호사님, 박근혜 대통령의 조화를 안 보낸 겁니까? 네, 안 보내셨어요. 기사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한국일보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부친도 유명하신 분이죠. 유수호 전 국회의원이시자 이제는 법관이셨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형년 85세로 돌아가셔서 빈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하고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파를 초월한 정계 인사들의 조문이 끊이지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랬군요. 그래서 걸끄러웠던 관계였던 친박 의원들이 의외로 가장 먼저 달려왔다라고 합니다. 예. 서상규 의원도 오셨고 강은희 의원도 오셨고 서청원 최고위원도 오셨고 서청원 의원 모습 보이네요. 네, 직접 오셔서는 따뜻한 말씀도 건네시고 85세시면 아직 한참인데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애도의 표현도 서청원 하셨고요. 의원이 이 유승민 의원의 이 부친인 유수호 의원과 이제 13, 14대 국회의원을 같이 했었어요. 같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비박계 정치인 정의와 이재호 의원도 다 오셨는데 문제는 청와대에서는 조문 사절이 오지 않았고요.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조화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대신 이병기 비서실장의 조화만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안 보내려고 안 보낸 게 아니라 유승민 의원 측에서 모든 화환과 부조금은 일절사절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박 대통령이 안 보낸다라고 하셨다는데 예. 참고로 원유철 원내대표의 부친상 때는 조화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조화가 네. 있었다. 네. 이 점인데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청와대에서 유승민 의원과 아직 앙금이 남아있는 것 때문에 대통령께서 조화 안 보내신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 사람아. 유승민 의원이 그 조화 보내지 말라고 해서 안 보낸 거야. 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궁색해요. 궁색하다. 예. 몹시 궁색하고 몹시 불편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왜 그 같은 방에 있는 같은 반의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어도 두 친구가 세게 싸워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이 막 불편하거든요. 야당이 왜 불편해하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는 마음도 막 불편할 정도예요. 그렇구나. 아니 그 조화 좀 보내면 뭐 어떻다고. 혹은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정무비서관 정도의 조문사절을 보내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문재인 대표 조화 보냈네요. 근데 그런 걸 안 한 거예요. 예. 얼마 전에요. 영남대학교에서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강연을 준비하다가 느닷없이 취소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말은 뭐였느냐면 따로 할 말 없다. 예. 였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조화가 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답니다. 예.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있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어떤 모습 안쓰러운데요. 지켜보는 야당도 이렇게 불편한데 예. 여당 내부는 얼마나 지금 좌불안석이겠습니까? 예. 어쨌든 동네 사람들 불편해하실까봐 그 조의금도 받지 않겠다. 조화도 따로 보내지 마시라라고 동네 사람한테 한 얘기를 동네 사람도 아닌 예.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나도 안 보낼게라고 안 보낸 이 상황 예. 제가 볼 때는 군색하고 속 좁아 보인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앙금이 남아있는 거다. 그럼요. 예. 정세영 의원님, 그도 그럴 것이 문대성 의원 모친상 지난 6월, 8월 황진아 새누리당 사무총장 모친상, 그리고 4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부친상은 대통령의 조화를 보냈는데 저도 유승민 의원이 정말 조화를 안 받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정의화 의장, 김무성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이종걸 새정치연 원내대표 다 화환을 보냈고 저렇게 다 받으셨어요. 문재인 대표, 이건희 삼성회장 등의 조안도 왔네요. 예, 그러니까 정말 조화를 안 받겠다고 한 것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모든 조화를 받았는데 예. 어디서 들으셨는지 청와대에서 예. 안 받겠다는 얘기를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예. 보내질 않아서 분명히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대표에 대한 마음을 일단은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예. 지난번에 청와대에서도 새누리당 의원 전원 초청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유승민 의원 갈 것이냐 하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내가 왜 안 가냐. 그래서 정말 가셨거든요. 그랬더니 또 자리 배치가 저기 문 쪽에. 저기 문 쪽에서 박 대통령과 눈빛이 이렇게 마주치지 않도록 그렇게 배치된 자리였는데 그래서 만나셨냐고 얘기를 하고 청와대에 왜 그렇게 모든 기자들이 관심 가지는 그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그 배치냐 그랬더니 아니었던 거에 대해서 또 청와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연히 자리가 그렇게 예. 배치가 된 것이고 우리가 의도한 바는 없다.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손인데 너무 잘 보이는 게 문제인데 안영환 전 의원님. 그렇다면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 대통령이 아직도 유승민 의원에게 뭔가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도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여기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유승민 의원 측에서 문자가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조화나 부인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는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아마 그걸 액면 그대로 물론 저도 안 보냈습니다. 액면 그대로.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받지 않는다 하니까 저도 안 보냈습니다만. 청와대가 매우 순수했군요. 저처럼 순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물론 보낼 수도 있건데 근데 이제 조화를 판단은 누가 하는가 문제죠. 밑에 비서실장 이하가 판단해서 알아서 안 보낼 수도 있고 대통령이 지시해서 보내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청와대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어찌됐든 보냈더라면 현재 우리 아침 이 시간에 이런 주제가 토크의 주제가 되지 않을 거란 그런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고인이 된 유수호,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부친인 유수호 의원도 13대 14대 때 아까 서청원 의원과 같이 동료 의원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네. 유수호 의원은 대통령과 관계가 좀 어땠습니까?
일단 박 대통령과는 별 관계는 없고요. 예. 연배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관계가 회자가 되고 있죠. 1973년에 이제 사법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판사들 재임용하면서 판사들을 재임용하지 않아서 속된 말로 판사들 그냥 자른 그런 시대인데 그때 유승민 대표 전 원내대표의 아버지인 유수호 씨가 속된 말로 판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직전에 학생운동을 하던 학생들에 대해서 뭐 석방을 하거나 판결을 굉장히 유화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 보복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찌됐든 유수호 전 의원이죠. 유수호 의원은 그 위에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85년도에 그 당시 민정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2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노태우 대통령,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 김윤환 전 뭐 당대표 등 이른바 대구 지역의 실세들과 다 경북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과 굉장히 친했던 대구 지역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이었고, 그런데 이제 YS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지금 저도 중앙일보 보고 알았는데 YS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은 YS와 그 대통령 후보 경쟁을 하던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밀었다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고 또 YS 때 이른바 그 무슨 게이트였나요? 박철원 게이트. 박철원 게이트 때. 박철원 장관이 이른바 슬롯머신 때. 네. 슬롯머신 게이트 때 박철원 장관도 변론했어요. 그러면서 박철원 장관에 대한 이건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법정에서 변론을 하기도 해가지고 YS와는 좀 껄끄러운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눈밖에 났었겠군요. 좀 그런 측면이 있었겠죠. 예. 어찌됐든 이제 전 박 대통령과 그런 인연,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꼬장꼬장한 선비 가문으로 대구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종호 원내대표가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이런 말을 했군요. 상가집에서 2대에 걸친 고통을 유승민 의원께서 겪고 계시다. 2대에 걸친 고통. 뭐 일부러 그걸 콕 찍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보면 철권 통치라고 얘기했던 박정희 정권 당시에도 그 기소를 거부하는 검사 그리고 판결에서 지금 유수호 전 의원처럼 판결에서 정권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학생운동이나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한테 유하게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은 다 어쨌든 보복 조치였는지 뭔지 모르지만 좋지 않은 판사옷 벗었다. 예, 판사옷을 벗거나 검사옷을 벗거나 이렇게들 갔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내대표에 물러나지 않고 며칠간을 버티면서 청와대가 찍어내려고 하는데 찍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버티면서까지 있었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호랑이의 자식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는 해요. 예. 그런데 또 꼭 굳이 야당 원내대표가 가셔서 그거를 콕 찍어서 얘기를 하셨어야 할까라고 하는 점도 있고요. 예. 또 눈치 없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구요? 이종걸 원내대표는 눈치 없다고 표현한 건 아니고요. 예. 아프게 지적을 하셨고 그 윤상현 의원이 청와대 전 정무특보 누나 특보 예. 그 윤상현 의원이 가가지고 자칭. TK 물갈이론을 또 한 번 얘기했대요. 그 상가집에 가서. 상가집에서 TK 물갈이론을 얘기했다. 예, 유승민 의원 앞에서. 예, 그게 뭐 눈치 없는 양반 아니냐 이런 예. 얘기도 있을 정도로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지금 서 있는 상황은 대단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예. 뭐 TK 물갈이론과 박근혜 대통령과 이런 척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위태로워 보이는데 아버지인 고 유수호 전 의원의 이번 상을 기반으로 해서요. 그 TK 지역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지, 대통령이 조화조차도 보내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대구의 민심이 어떻게 돌아갈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조선이나 중앙이나 조금 이제 주목한 점이 바로 아버지의 성격을 꼭 닮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한마디로 2대에 걸친 고집쟁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명석한 두뇌 그리고 아버지 특유의 소신과 강단을 그대로 아들이 물려받았다라는 취지로 글을 썼는데 그 조선일보의 마지막 기사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께 쓴소리를 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고 하네요. 예.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이 부친상 상가집에서도 TK 물갈이론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조금 전 박용진 전 대변인이 밝혀드리기도 했는데요. 다음 저희가 준비한 뉴스가 어쩌면 이 선거와 매우 관련이 깊은 뉴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갈이론. 글쎄요. 다음 도지구 신문입니다. 선거주무장관, 행자부 장관, 정종섭 장관, 돌연 사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총선 필승 건배사 때는 분명 선거에 생각 없다, 제밥엔 관심 없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총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네.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총선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제가 총선에 나갈 것이냐 이 말씀이 저는 그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해서 신중하게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이 바뀌었네요. 공교롭게도 저 질문을 그때 당시 했던 기자와 지금 어제 물었던 기자도 똑같은 기자네요.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총선 나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총선 나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손사래를 쳤는데 어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총선 나가겠다는 말이죠. 진짜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요? 지난번에도 제가 정정섭 장관이 8월 25일이죠. 새누리당의 그 의원 연찬회에 가서 총선 필승이라고 건배사를 외쳤을 때 야당 이거 제대로 처리 못하면 완전 바보 된다. 야무지게 해라. 제가 다그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총선 그러니까 선거를 주관하는 주무장관인 행자부 장관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여당 연찬회에 가서 여당의 총선 필승을 외쳤으면 야당의 총선 망하라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저쪽에는 덕담했으면 여기는 악담한 거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 제대로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제 얘기를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장관을 이렇게 잘라내기 위한 의결안을 냈었어요. 그러나 예. 그게 이제 내긴 냈습니다만 표결도 못해본 채로 유야무야 됐어요. 부지부지 됐죠. 예, 8월 25일 날 그 얘기를 하고 방금 우리가 기자회견 본 건 8월 28일 날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자가 물어봅니다. 총선에 나가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제가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예. 지금 와서는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나가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총선 필승은 자신의 필승이었나요? 어허. 그리고 또 이 중앙일보가 오늘 내놓은 얘기 보니까 재밌네요. 어떤 얘기요? 이분이 출마하려고 이렇게 점찍고 있는 고향 경주. 경주. 예, 28억 특별 교부세 배정한 뒤에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작년에는 무려 60억이나 고향인 경주에 출마 예정지인 경주에 이렇게 특별 교부세를 배정한 거예요. 행자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고향에 각별한 공을 들인 건 사실이군요. 야당으로서는 이걸 보면 국민 혈세가 짬짓돈이냐라고 예. 얘기가 나올 만하고요. 본인의 그 출마를 위해서 여러저러 장치를 하고 심지어 총선 필승도 얘기하고 국민 혈세도 자기 지역구로 점 찍어 놓은 데다가 이렇게 배정했다고 하는 거 누가 봐도 부적절하죠. 이런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분이 이제 출마를 이번에 예. 확약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이후에 뭐를 위해서라도 뭐든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아주 고도의 정치적 장치를 놓고서 출마의 어떤 자락을 깔았는데요. 아주 부적절합니다. 최근에 강용석 전 의원, 예. 김만복 새누리당 신입당원, 전 국정원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종섭 장관처럼 예. 이렇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던 분들이 줄줄이 새누리당 입당과 새누리당의 예.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하는 이 상황. 예. 두 번째로 불편합니다. 아니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명단. 강용석 전 의원. 강용석 전 의원. 예, 홍콩 시리즈 있으신 분이죠. 예. 그리고 김만복 새누리당 신입당원. 신입당원. 예, 팩스 당원입니다. 팩스 예. 신입당원. 그분 전 국정원장이기도 하시고. 전직 야권이 정권을 차지했을 때 국정원장. 예, 그런 얘기, 노무현 정권에서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이런 얘기 신입당원, 필요 없다. 예. 예. 그리고 정정섭 장관까지 네.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분들이 자꾸 새누리당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새누리당의 살아있는 양심, 예. 김무성 대표와 안영환 전 의원께서 이런 분들은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실 예. 것이라고 믿고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정종섭 장관 못지않게 속보 있는 발언이었어요. 장관이 그 행안부 장관을 그만두고 사표를 예. 낸 데는 야당이 큰 역할을 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또? 여기 보면은 특별교부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특별교부세가 경주에 많이 간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건 이유가 좀 있습니다. 경주에 사용의 핵폐기물 처리장이 이제 오픈을 해서 지금 핵폐기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 그거를 할 때는 넣을 때는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 사업으로 주기로 한 게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혜택을 또 그만큼 줘야죠. 예, 그것은 약속이 되는 상황이라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정종섭 교부세다 네. 얘기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야당이 정말 벼르고 있었어요. 야당이 여기도 보면은 특별교부세 배분 결과가 통보가 됐는데 지난 주말에
9월 정기국회에서 예결위 안행위가 열리면은 왜 이렇게 지역구에 익수가 많으냐고 야당이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질린 거죠. 예. 정종섭 장관이 야당이 공세에 질려서 내가 그거 하느니 그냥 미리 가겠다 하고 한 측면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좀 사퇴를 사실은 했다. 예, 약간의 울고 싶은데 야당이 뺨때를 뺨때를 주는 준 적도 적이 있다. 있습니다. 정준석 장관의 이 급사퇴, 돌연사퇴를 계기로 이른바 박 대통령의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 얼마나 많이 뛰어들었나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유승민 전 의원 뉴스 때 TK 물갈이론이 또 거기서까지 나왔다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과연 누가 이번 총선에 뛰어드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앞서 10월 5일에 청와대 총선 출마자 조기 정리 사건이 있었죠. 크게 3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민경욱 전 대변인이 1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일 먼저 대변인직을 그만두고 총선 나가겠습니다라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인천 연수 또는 옹진 이렇게 점쳐지고 있다. 그리고 정광삼 전 청와대 춘추광장도 곧이어서 바로 대구 북갑 쪽에 아마 출마하지 않겠냐라고 사퇴를 했고요. 박종준 전 경호실 차장도 사퇴를 하면서 세종시에 점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차 순차 개각이 있었죠. 10월 1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수부 장관, 이 두 분은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들이었기 때문에 언젠간 사퇴할 것이다. 야당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2차 순차 개각은 아무래도 이번 주 중에 있지 않을까. 첫 번째 대상은 황우여 전 총리. 요거는 경질의 성격이 짙죠. 경질 성격이 짙기 때문에 과연 총선 출마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줄 수 있겠고요. 김희정 장관은 장관 중에서 제일 먼저 나 총선 나갑니다라고 미리 점 찍어놨던 장관. 어쨌든 그만둘 것이다. 그리고 3차 순사 개각인데 정종서 행자부 장관이 선제적으로 사퇴 기자회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이외에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엔 아무래도 최경환 총리가 끝까지 붙들려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 안녕하세요, 전 의원님. TK 물갈이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총선에서 전략공천 안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장관 출신들의 정치인 혹은 정치인이 아니지만 장관을 했던 사람들이 총선에 이렇게 출마장을 내던질 때 전략공천도 없는데 과연 내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이다라는 타이틀이 이번 선거 때 좀 도움이 될지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죠. 아, 된다. 특정 지역에서는 일단 사실 현재 여야 막론하고 전략 공천은 굉장히 힘든 분위기입니다. 그 어떤 정치권의 트렌드랄까 그 분위기상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가서 정치권 이야기로 하면 밑바닥을 이제 돌고 또 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정종섭 장관도 굉장히 마음이 급했을 겁니다. 선거에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에서는 정사지만 지역에서는 잘 모릅니다. 인지도라는 게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입장에서 본다면 고향 경주든 지금 거론되고 대구든지 간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전략공천이나 이런 이야기 쓰지만은 TK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후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팔고 있습니다. 아, 팔고 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 사람이다. 마케팅하고 나로 박근혜 있다.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또는 혹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날 내려보냈다. 대통령의 의지와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대통령 의지야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는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확인을 해준 순간 TK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언론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또 다른 의미의 전략공천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전략공천하는 건 그렇죠. 아니냐. 과거에는 무슨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내려꽂는 그런 상황이 이제는 그게 아니더라도 누가 인정해주면은.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한국 정치에서 현재 유일하게 어떤 특정인이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내 사람이 했을 때 득표에 도움이 되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한 명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과거 상김시대 이후에 마지막 남은 정치적 보수죠.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보수라는 것은 그 사람을 당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정치적 보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주든지 간에.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돈을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사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타이틀을 가지고 나간다면 충분히 TK에서는 승리했다고 볼 수 있죠. 다음 뉴스입니다. 이분도 내년 총선에 나가겠다. 어느 지역에 가도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분인데 다음 뉴스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까 박용진 전 대변인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3명 중 1명으로 꼽힌 강윤석 전 변호사에 관련된 뉴스인데 고소한 강윤석 변호사가 하도 고소를 많이 해서 이번에도 강윤석 변호사가 고소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국 폭발을 했다. 강윤석 변호사 1억 100원 소송을 해서 맞불을 놨다는 소식인데 정승희 위원님, 박원순 시장이 강윤석 변호사를 고소한 건 맞죠? 전후관계가? 그렇습니다. 고소당한 고소왕. 고소당한 네. 고소왕. 그 병역 비리 의혹을 그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 씨와 관련한 병역 비리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그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참다 못해 드디어 고소를 했네요. 예. 고소 금액은 1억 100원. 1억 100원. 100원이 왜 붙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서울중앙지법에 냈고요. 강 변호사가 이제 그동안 그 방송에서 계속 나와서 박 시장 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피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그뿐만이 아니고 뭐 최근에는 그 박 시장 부친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 일을 했다. 박 시장한테 여자가 있다. 박 시장이 부인과 별거한다. 뭐 이런 소문의 진원지로도 박용석 변호사가 꼽히고 있네요. 그걸 몽땅 통틀어서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 소문들이 현재 SNS에서 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강윤석 변호사가 소문 낸 것이다.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강용석 변호사가 소문을 내고 있는 건 부분은 이제 아들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인 것이고요. 근데 1억 100원은 왜 100원이 붙어요? 1억 원이면 1억 원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SNS에서 토고하는 건데,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 전반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대처에 나가기로 한 거죠. 예. 마치 김무성 대표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 요즘 강력하게 나가듯이요. 같은 작전을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질문하신 100원이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2015년 6월 이전까지는 1억 이하의 속가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한 명이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 재판이 많이 좌우가 됐거든요. 단독 재판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데 1억 초과에 대해서는 합의부에 배정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다시 2015년 6월부터 바뀌었더라고요. 1억 초과 2억 미만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배정이 되되 부장판사 출신이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리해보면 박원순 시장이 이번 강윤석 변호사를 고소한 이 사건은 단독으로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을 맡게 하기 위해서 1억 100원을 그렇죠. 걸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민사 소제기가 있고 형사 고소가 있는데 둘 다 하셨어요. 형사로도 하시고 민사로도 했는데 민사를 1억 100원을 한 이유는 단독으로 신속하게 하게 하면서 부장판사 출신의 연륜이 필요하니까 좀 꼼꼼하게 봐달라는 뜻으로 1억 100원을 소제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억 원을 초과해야 되니까 100원을 덮으셨군요. 근데 참고로 강용석 변호사의 반응은 당당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소할 필요도 없다. 민사소송 할 필요도 없이 아들이 나와서 재판에 출석하거나 내가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언제든지 내가 1억 바로 주겠다라고 했다는데 지금 우리 잘 아시는 홍콩 시리즈, 일본 시리즈에서 드러났다시피 강용석 변호사의 사실의 정의는 일반 사람들의 사실의 정의와 좀 달라서 정말 사실을 받아들이실지 사실이라고 언제쯤 받아들이실지 좀 모르겠네요. 네. 강용석 변호사가 돈이 많긴 많나 보군요. 1억 그냥 주겠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박원순 시장의 강용석 변호사 구하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잠시만요. 박원순 시장이 오히려 강용석 변호사를 구해주는 꼴이다. 저는 정치로 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무슨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무슨 스캔들에 말려서 있어가지고 강용석 변호사를 둘러싼 모든 이야기는 스캔들 무슨 여성 문제, 도도만 문제인데 이슈가 확 바뀌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박원순 대 강용석으로 구도가 바뀐 순간 대한민국은 박원순 시장을 미워하는 사람도 한 절반 됩니다. 그 절반은 강용석을 뒤에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선거도 다가왔고 본인은 나간다는데. 확 전환돼 버린 거죠. 이제는 강용석을 둘러싼 강용석 변호사를 둘러싼 도도만 이런 이야기가 싹 사라질 겁니다. 이제 이 이슈가 강용석 변호사를 둘러싼 이슈로 새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런 순간 강용석 변호사를 지지한 어떤 간에 박원순 시장을 미워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또 강용석 변호사 편을 들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정치 참 이상한 아이러니가 다시 한번 아마 투영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박원순 시장이 의도했든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강용석 변호사 구하기에 나섰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럼 박원순 시장이 결과적으로 판단 착오를 한 거 아닙니까? 은근 즐기시는 듯한 말씀이었는데 그 코끼리도 파리 때는 귀찮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뭐냐면 강수 변호사가 파리 떼다 이거예요. 아니 팔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떼가 지금 달라들어가지고 그러는데요. 지난 금요일인가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박원순 시장 지키기 뭐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미래희망 여의도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의 이모 공동대표가 자신이 모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린 건 박원순 시장의 아버지가 친일파였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회원의 단체 회원들에게 뿌려라라고 지시를 또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명예총재가 누구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예. 그러니까 요 연관관계 하나. 두 번째로는 이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족사 중에서 이제 부인과의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SNS에 막 이걸 막 받았는데 누가 이거를 기자들한테 전달해 줬느냐? 새누리당 모 의원실의 보좌관. 이거를 막 넘겨주면서 확인 좀 해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해서 이거 지금 조직적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막 정색방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은 이런 온갖 그 루머와 이야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귀찮아. 파리떼야. 막 하고 말았는데 코끼리도 이 파리떼에 대해서 귀찮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 귀를 펄럭거리든 뭐를 하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정식으로 법정 대응을 하거나 정책 대응을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조직적으로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김무성 대표 고문은 사실 고문이라는 건 어느 단체가 원하면 되겠다. 저도 뭐 고문 맡고 있는 한 10여 개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강윤석 변호사를 고소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냐면요. 다음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 과연 죽은 것이 맞느냐?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의 죽음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실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검찰은 내연녀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내연녀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연녀들이라는 복수 단어를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연녀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내연녀들 누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검찰이 구속한 내연녀의 혐의까지 지금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른바 조이팔의 새 여인들, 미스터리를 풀 열쇠인 것인가? A 내연녀, 내연녀 1. 검거된 내연녀입니다. 나이는 55세, 55살이고요. 조이팔보다 연합니다. 범죄 수익 1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이번이 검찰이 검거를 했습니다. 내연녀 검거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조이팔의 범죄 수익 1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검거된 내연녀 A 여성. 그런데 조이팔의 사망 현장에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연녀가 조이팔 죽음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내연녀 A는 그러나 조이팔의 죽음과 관련돼서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서 검찰의 이 수사가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검찰에선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연녀. 내연녀 B. 별명 몬순이. 못생겨서 몬순이일까? 아니면 너무나도 예뻐서 애칭으로 조이팔이 몬순아 이렇게 불렀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조이팔은 내연녀 B를 몬순이라고 불렀습니다. 42세. 내연녀 A보다 더 영합니다. 목숨보다 소중하니까 이 가방 잘 간직해라 라면서 조이팔이 가방을 이 몬순이 내연녀 B 여성에게 건넸다는데 과연 그 가방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혹시 정치인과 검찰, 주요 권력자들의 리스트가 담긴 명부가 아닌가, 검찰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연녀 B였습니다. 세 번째 여성은요, C 여성, 바로 부인입니다. 65세, 세 여성 중에 나이는 가장 많군요. 그런데 이 여성은 조이팔 장례식, 중국 현지의 장례식에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 또한 조이팔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순 변호사님. 만약에 조이팔의 죽음, 그리고 이 검찰과 관련된 불법적인 커넥션, 비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연녀는 셋 중에 누구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와서 검경이 내연녀의 존재를 알고서 줬고 있는데 벌써 이것이 4 내지 6년 전에 은닉한 거를 이제 와서 내연녀를 줬는다고 해서 그 사실관계가 밝혀지겠느냐. 약간 자조적인 물음이군요. 사실적인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제 내연녀들을 좀 상징적으로 기사에서 부각하기는 했지만 기사의 전반적인 취지는 내연녀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인들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이. 얼마 전에는 아들을 검거했고요. 아들을 검거했죠. 이번엔 내연녀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계속 검거하고 있는데 강태영 씨를 필두로 해서요. 근데 강태영 씨는 계속 중국에서 못 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이 좀 수사가 막혀 있는 상황인가 봐요. 왜냐하면 다들 행방에 대해서는 입을 꽉 다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훈련이 잘 된 범죄 조직처럼 아무도 보스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때 강태용 씨가 중국에서 잡혔다 그랬을 때 여기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아마 그렇다고 해서 조이팔 씨를 바로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경제적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게 지금 돈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돈을 같이 써야 되는데 쉽게 조이팔에 지금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마 내연녀 존재를 이제 눈치챈 건 아닐 거예요. 검찰이 앞서 일찍이 내연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안 잡았다. 원래 경제사범이 발생하면은요, 경제사범이 생기면 제일 먼저 검경에 제일 먼저 조사에 들어가는 게 내연녀의 존재입니다. 그렇군요. 경제사범들이 와이프한테는 안 맡기는 돈을 내연녀한테 맡겨놓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내연녀부터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 그러면 일단은 가능성은 이 부인보다는 내연녀 이 2명이 더 많은 걸 알고 있겠군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고 놀랍네요. 실제로 조이팔 사망 현장에도 이 예. A 여성이 있었다라고 하죠. 네. 정성희 위원님, A 여성과 B 여성, 그렇다면 내연녀 두 사람으로 저희가 수사 범위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임윤선 변호사의 결정적인 질문 덕분에 검거된 내연녀 A 여성은요, 55세인데 이번에 조이팔의 범죄 수익 10억 원을 은닉했던 사람이 바로 A 여성이고, 이 A 여성은 조이팔의 사망 현장에 있었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B 여성은 조이팔이 특별히 애칭도 불러줬어요. 몬순이가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몬순이. 그런데 목숨보다 소중하게 간직하라라는 가방을 조이팔이 건넸는데 두 사람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되나요? 지금 A 여성한테는 10억의 양도성 예금 증서를 줬고요. B 여성한테는 밀항 직전에 중요한 서류 가방을 맡겼다 그래요. 예. 그 서류 가방 안에는 그 비자금 내용이 기록된 장부나 정관계 로비리스트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로비리스트. 예, 그렇다면 이제 B 여성을 좀 더 신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성을 더 신뢰했다. 예. 그런데 이제 A 여성은 조이팔이 사망할 때 옆에 같이 있었던 두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검거된 지난번에 이제 자살을 했던 조이팔의 조카에 따르면 조이팔의 조카는 조이팔이 타살됐을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라오케에서 이제 노래방에서 조이팔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했을 때 자기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조이팔이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이팔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이 조카도 들어서 안 거고 실제로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A 여성이라고 하거든요. 조카도 몰랐던 조이팔의 죽음의 실체를 내연녀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죽음과 관련해서는 A 여성이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정관계 로비 리스트에 대해서는 B 여성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임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조이팔에 대해서는 이 주변에 찌끈 몇 명만 검경이 조사를 했으면 미리 드러날 그 사건인데 다시 한번 5년간 왜 검경이 조사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정성희 위원께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A 여성은 조이팔의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고 B 여성은 우리가 궁금했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모든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기침이 심하신데 궁금한 건 몬순이가 무슨 뜻일까요? 사투리 같은데. 그 이뻐서 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예뻐서? 예. 그러니까 예칭인데 뭐 못생긴 여성에게
물 한 잔 드세요?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죠. 못생긴 여성에게 이렇게 그 하는데 애칭이죠. 우리 반어법으로 이렇게 예쁘니까. 예쁘니까. 아이 못나니.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맨날 아유 못나나 뭐 이렇게 못나나. 얘기하시거나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 이렇게 못생겼어 이러면 우리 아들이 그걸 듣고 울상을 짓느냐? 그게 아니죠. 해주죽하고 웃죠. 해주죽 웃는. 이뻐해서 그렇게 하는 건 줄 아니까 뭐 그런 애칭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저 문제는 뭐냐면 아까 잠깐 임 변호사가 얘기하신 것처럼 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기자들이 예전에 다 기사를 썼어요. 근데 왜 검찰은 이제 알았을까요? 오히려 그동안에 부실했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 예. 과정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나 2008년에 밀항을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7년 동안 혹시나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건 아니냐. 누군가? 예. 검찰이. 그래서 조이팔과 그 세력들을 보호하거나 은폐해 주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번 수사에서도 정확하게 이게 나오지 않으면 또 한 번의 부실 수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결국에 사실은 검찰이 그리고 경찰이 내연녀 두 사람을 안 잡고 자유롭게 풀어줬던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내연녀 B 여성을 하루빨리 검거를 해야 과연 조이팔이 경찰 누구에게 돈을 먹였는지, 검찰 누구에게 돈을 먹였는지가 드러나겠군요. 그렇죠. 지금 사실 어찌 됐든지 간에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지난번 조이팔에 대한 수사는 부실 수사였던 것은 명백하다. 명명백백하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이야기가 다 나왔지만 물론 뭐 내연녀를 해서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데 뭐 잡아서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그러나 이제 현재까지 검찰과 우리 경찰이 해왔던 것을 비춰본다면 마음만 먹으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파문을 일으켰던 조이팔 사건의 주역들에 대해서 그동안 방치했다? 저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비난을 받다 보니까 검찰로 이제 좀 경찰도 이제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저도 상당히 이 수사의 결과가 어디까지 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경제사범은 내연녀가 가장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오늘 임유선 변호사를 통해 새롭게 배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원수 계급과 영웅 칭호를 동시에 받은 이을설이 폐암으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장의위원 명단에 최룡해가 빠져 있어서 최룡해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일성과 함께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혁명 1세대 이을설이 사망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원수인 리울설 동지는 장기간 폐암으로 치료받다가 저체 백사 2015년 11월 7일 10시 10분 94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고하였다. 이을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 북한 고위직을 두루 거쳐왔으며 1995년엔 김정일로부터 인민군 원수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두 차례나 북한의 최고 등급 훈장인 공화국 영웅으로 칭해지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을설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고 김정은을 위원장으로 170여 명의 국가장의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총리, 김기남 최태복 당비서,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이영길 참모장 등 당과 군의 핵심 인사 대부분이 포함됐으나 노동당 비서인 최룡해는 제외됐습니다. 이을설 장례위원회 명단에 최룡해 비서의 명단이 빠진 것은 최룡해 비서의 신상에 중대한 변동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장례위원은 이름만 올리면 되는 자리여서 빨치산 2세대를 대표하는 최룡해가 제외된 것을 두고 해임 없인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분석까지 나옵니다. 최룡해의 이름이 지난달 31일까지 노동신문에 등장했던 것을 고려할 때 11월 들어 심각한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최룡해의 신변 이상, 최룡해 별 뗐다 달았다는 하도 많이 해서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는데 이을설, 사실은 1세대 빨치산, 북한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을설 하면 이제 신화적인 존재지요. 김일성이 1939년, 40년 사이에 만주에서 동북 항일연구원에 있다가
연해주로 도망을 갑니다. 네. 러시아로 도망을 갈 때 한 대여섯 명을 데려갔다고 그래요. 그 대여섯 명이 포함되어 있던 게 이일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대여섯 명의 부하들 중에 하나가 부인 김정숙. 예. 부인과 사실 부하가 결혼한 겁니다. 김일성은. 김일성은. 그래서 이제 김정일을 낳았지요. 어쨌든 그때 데려갔던 그 부하들 중에 하나 이일설인데 이일설은 김일성보다는 9살 아래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당번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옆에서 끌고 다니던 비서 역할을 했던 것이죠. 당번병이면은 수족처럼 그렇죠. 데리고 다녔던 비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도 이제 사실 원수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현재 원수가 6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당연히 원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 가운데서는 오진우, 최광, 이일설 3명밖에 안 나옵니다. 원수 칭호가 너무 특별한 거군요. 그렇죠. 그건 최고의 빨치산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계급인데 이걸 한 20년 동안 달고 있었어요. 원수란 계급장을. 그런데 이제 그동안 병석에 있을 때 못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망했는데 역시 국장이었다. 그 다음에 장례위원장이 김정은이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대우를 하는 것이고 역시 채용이가 안 나왔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크레물린 정치향이라고 그래요. 예. 크레물린 과거 소련 시절에 크레물린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면면, 그 서열 또는 장례위원 이런 명단을 가지고 그 권력을 추측을 하는 겁니다. 왜? 소련 크렘린 궁에 나타났던 명단 보고 유추하는 거예요. 그렇지. 크레물린 정치학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북한도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북한 내부의 권력 상황을 우리가 직접 알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데 장례위원회 채용이가 빠졌다는 것은 실각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아주 허위적으로 보더라도 뭐 당원 자격 유지하되 현재 업무에서 배제했다. 타이틀을 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히 북한 내부에서 채용의 신상의 변화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 그래도 김정은의 북한이 과거 아버지 할아버지 때 북한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에도 먹방, 이른바 먹는 방송이 등장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먹방인지 다음 도치크 신문을 통해서 그 사진부터 확인하시죠. 먹고 또 먹고 북한 여성 동지가 먹고 또 먹고 있습니다. 먹방 동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초코시럽처럼 달콤한 너는 아찔해 나를 미치게 만들어버려. 어서 나에게로 와. 오리구이처럼 담백한 너를 가지는 너를 한 입에 꿀꿀. What the food? 네, 지금 저희가 배고파. 영상을 편집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임순 변호사님, 저게 뭐 흔히 우리 남한에서 유행하는 남한 먹방이 아니라 북한 여성 동지가 우리 북한의 이 피자는 인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피자면서 김치식 피자예요? 예, 계속 먹고 있는 동상인데 이 북한 영상이라고 보긴 생소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찍은 사람이 북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싱가포르의 사진 작가가 유튜브에 올린 게 화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영상에 나온 사람이 북한의 안내원인데요. 북한의 안내원이 이제 북한의 관광을 소개하면서 맛집을 14곳을 소개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는 바로 저렇게 스파게티도 나오고 북한식 피자라고 해서 김치를 올린 피자집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김재 랭커가 너무 좋아하는 평양식 냉면, 평양냉면도 나오고 지금 안영환 의원님도 지금 입맛을 다시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리고 또 파격적인 게 북한의 헬기 관광도 이제 가능하다. 평양을 헬기 관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관광을 파격적으로 소개하는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 여성 안내원이 유창한 영어로 이른바 이 평양의 먹방, 먹거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Let's see how the combination be. 한번 줘보겠습니다. 굿. 네, 여성의 목소리를 영어는 소리밖에 안 나는데. 굿. 어쨌든 이러고 있는데 안영환 전 의원님 지금 입맛만 다실 때가 아니라 빨리 뉴스를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북한의 먹방 저는 생소해요.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북한을 여러 차례 가면서 피자,
뭐 저런 스파게티 같은 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북한 가서 먹은 건 냉면 아니면 보신탕 예. 또 이런 것만 단고기집 가서 단고기가 북한은 코스 요리였습니다. 그렇죠. 탕찌개 뭐 다 코스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있는데 예. 저를 처음 봤습니다.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네. 저런 걸 판다는 건 북한에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 새로 등장한 이른바 자본가 계층들이 있습니다. 장사 통해 돈 번 사람들.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게 팔리는 것 같고 어쨌든 북한이 돈벌이에 굉장히 현안이 되어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 저것도 북한 당국에 동의하에서 찍었겠지만 북한 당국이 기획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저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모습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이 북한이 지금 관광 수입이 작년에 500억이었대요. 예. 보통 돈이 아닌 게 북한의 1년 예산이 6조에서 7조 사이잖아요. 근데 관광 수입만 500억이라는 거는 저 북한의 관광 마케팅이 외국인들한테 상당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저 여성의 외모도 전통적인 북한 미인으로 꼽혔던 북한 스타일이 아니라 좀 신식 스타일이라. 고해적이죠. 예. 예, 그래서 얼른 보면은 서울인지 북한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죠.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세련되고요. 저거 머리 아닙니까? 뱅헤어. 똥머리 아닙니까? 아픈 뱅 드는. 아, 그렇군요. 예, 방송에서. 아까 저기 피자 할 때 치즈가 쭉 그게 나오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스파게티를 그 포크에 돌돌돌 말아서 먹는 것은 한두 번 먹어본 솜씨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네. 자연스러움이죠. 아까 말했지만 뭐 찍기는 북한 사람이 찍진 않았지만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북한의 어떤 의도가 잘 반영된 그런 장면 같습니다. 예, 미인과 먹거리가 동시에 나오는 술책이니까 북한이 외화벌이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피날레 기사로 인사드립니다. 잠깐만요. 님은 갔습니다가 아니라 가을은 갔습니다. 오늘의 피날레 기사입니다. 가을을 떠내보내려는 오색 융단길이 비 소식과 함께 펼쳐졌던 주말. 여러분, 가을의 뒷자락 보셨습니까? 못 보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비 소식,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랄까요? 오색 융단 낙엽 카페트가 전국 곳곳에 펼쳐져 있으니까 가을이 주는 카페트 꼭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랐는데 어제가 입동이었네요. 이제 겨울로 들어섰다. 겨울의 문턱에 접어섰는데 그래서인지 추운 기온이 계속되는데 비 소식은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까지만이군요. 오늘부터는 다시 기온이 조금은 따뜻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겨울에 들어선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수능이 가까워서일까요? 그래도 지지난해 수능 날씨보다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지만 환절기 감기는 그래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월요일 아침 힘차게 시작하면서 가을이 선물한 오색 융단 사진을 여러분께 선물로서 남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Just singing in the rain.